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불행 피하기 기술입니다. 지은이는 롤프 도벨리이고 그림은 엘보초, 옮긴이는 유영민님입니다. 펴낸 곳은 인플루엔셜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롤프 도벨리는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식인 경제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경영인 냉철하고 능력 있는 투자가 인기 있는 강연자입니다. 스위스 장크트갈렌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스위스 항공 그룹 산하 여러 계열사에서 CEO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과학, 철학, 예술, 경제 분야에서 대표적인 지식인들과 함께 세계적인 지식교류 커뮤니티인 월드마인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전자도서관 겟앱스트랙트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물론 전 세계를 돌며 강연, 토론 등을 통해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블룸버그 TV에서 도벨리 쇼를 진행했고, 독일, 스위스 등에서 인간의 심리적 오류에 대한 글을 정기적으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작 스마트한 생각들과 스마트한 선택들은 전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250만 부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현재 스위스 베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마음의 기술. 스위스 베른의 고속도로 출구를 빠져나갈 때였다. 무슨 생각에 빠졌는지 정신없이 운전하고 있는데 번쩍하고 플래시가 터졌다. 속도계를 확인하니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0km나 초과한 상태였다. 주변의 속죄양으로 삼을 만한 다른 자동차는 눈 씻고 봐도 없었다. 아, 기억했어야 했는데 벌써 수년 전부터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말이다. 이튿날 취리에서는 경찰이 내 차 와이퍼 밑에 주차 위반 딱지를 끼워 넣고 가는 것을 멀리서 목격했다. 그랬다. 나는 불법 주차를 한 것이었다. 주차 빌딩이 꽉 찬 상태였고 급한 용무가 있었다. 그리고 취리 시내의 합법적 주차 공간은 남극의 해변형 의자만큼이나 드물다. 순간 나는 경찰관에게 달려가 사정을 설명해 볼까 생각했다. 그러나 헝클어진 머리로 숨을 헐떡이며 경찰관 앞에서 사정하는 내 모습을 그려보고는 그만두었다. 그간의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봤자 나만 웃음거리가 될 뿐이었다. 그렇게 기분이 상하면 괜히 그날 밤 단잠까지 망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면 예전에는 무척이나 화가 났다. 하지만 지금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런 돈을 납부한다. 그 금액을 내 기부 계좌에서 차감한다. 기부 계좌란 내가 좋은 목적에 쓰려고 1년에 일정 금액을 떼어놓은 계좌를 말한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도 그런 용도에 포함된다. 이런 단순한 트릭을 심리학에서는 심리 계좌라고 부른다. 심리 계좌란 우리가 흔히 범하는 생각의 오류를 지적하는 용어로 우리가 같은 돈이라도 어떻게 벌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데에서 착안했다. 만약 당신이 1만 원을 우연히 길에서 줍는다면 분명 일에서 번 1만 원보다 그 돈을 더 쉽게 써버릴 것이다. 위의 과태료의 예는 이런 사고의 오류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의도적으로 자신을 조금 속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당신이 가난한 지역을 여행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보자. 지갑은 금방 찾았지만 현금은 사라진 상태다. 이 돈을 도난당한 돈이라고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한 돈이라고 해석할 것인가? 도둑 맞았다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어난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신 재량에 달려있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일에 대한 건설적인 해석이 중요하다. 상점이나 레스토랑에서 물건이나 음식값을 지불할 때 나는 그 가격에서 50%를 덧붙여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그 가격이 소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다. 구두 한 켤레를 사거나 생선구이 한 접시를 먹고 지불하는 원래의 가격이다. 와인 한 잔을 1만 원이라고 한다면 와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나는 1만 5천 원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심리 계좌는 스스로 소비를 절제하게 해준다. 여행할 때 나는 늘 호텔비를 사전에 지불한다. 그렇게 하면 낭만적인 파리 여행의 마지막에 호텔비를 계산하느라 기분을 망치지 않아도 된다. 노벨상 수상자 데니얼 카너먼의 정점과 종점 규칙에 따르면
여행을 다녀오면 그 여행의 클라이맥스와 마지막만 기억날 뿐 나머지는 다 잊힌다. 여행이 끝날 때 콧대 높은 호텔 프론트데스크 직원이 고압적인 태도로 청구서를 내밀며 가산요금이 붙었다고 프랑스어로 말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바가지를 쓰는지도 모르고 달라는 돈을 다 주고 나온다. 나중에 그때의 불쾌함을 생각하면 평생 나쁜 기억으로 남을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 이럴 때 심리학자들은 사전조치 전략을 이야기한다. 선지불, 후소비. 이것이 더 마음 편하게 지출할 수 있는 심리 계좌의 또 하나의 작용 방식이다. 나는 세금도 편한 마음으로 내려고 한다. 어차피 내 힘으로 세금 체계를 뒤엎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따라서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 베른을 쿠웨이트, 리야드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의 도시 모나코, 혹은 달 표면과 비교한다. 모두 세금이 없는 지역들이지만 여러모로 비교해본 결과 나는 베른에 남기로 한다. 덧붙이자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그런 지역들로 이주하는 부자들은 째째하고 고집스러운 인상을 풍긴다. 좋은 삶의 토대로는 좋지 않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과는 지금까지 그다지 잘 맞지 않았다. 돈이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투어쯤으로 들릴 때가 많다. 그러나 나 역시 몇천 원에 그렇게 전전긍긍하거나 시시콜콜 따지지 말라고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 맥주가 평균보다 2,000원 비싸든 싸든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 대신 흥분하고 신경 쓰는 에너지를 아낀다. 내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분에도 2,000원 이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DAX 지수 독일 종합주가 지수가 소수점 아래로 몇 퍼센트 하락해도 화내지 않는다. 당신도 그렇게 잃어도 개의치 않을 만한 액수를 정해보라. 돈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백색 소음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말이다. 이런 태도로 살아도 별로 잃는 것이 없고 절대로 마음의 균형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랜 세월 무신론을 견지해오던 중 40세쯤에 작정하고 신을 찾아 나섰던 적이 있다. 너그러운 베네딕트의 수사들이 받아들여주어 수도원에 여러 주 동안 머물렀다. 세상 일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며 참으로 여유롭고 고즈넉했던 시간들이었다. 텔레비전도 인터넷도 핸드폰 신호도 육중한 수도원 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식사 중에도 고요를 누릴 수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신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대신 심리 계좌 트릭을 하나 발견했다. 이번에는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것이었다. 수도원의 식당에는 식사 도구가 약 20cm 길이의 검은색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는데 이 나무 상자는 영락없이 시신을 안치하는 관의 축소판처럼 보였다. 식사 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 뚜껑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포크와 나이프와 숟가락을 꺼냈다. 사실 넌 이미 죽어야 했던 몸이야. 이제부터 주어지는 모든 시간은 선물이야라는 의미였다. 최고의 심리 계좌였다. 그렇게 해서 나는 화를 내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분비는 계산대 앞에 줄 서 있거나 치과에 가서 차례를 기다릴 때,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을 때 짜증이 나는가? 신경질이 나서 진땀이 나면 혈압도 치솟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된다. 그러므로 짜증내고 흥분하는 대신 불필요한 짜증과 흥분으로 심신을 갉아먹지 않으면 적어도 1년은 더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라. 이렇게 선물 받은 1년은 계산대 앞에서 대기해야 했던 시간들을 만회하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려보자. 당신은 시간이나 돈의 손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새롭게 해석할 수는 있다. 심리 계좌 트릭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라. 생각의 오류를 피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식적으로 생각의 오류를 저질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1만 원짜리 지폐를 우연히 길에서 줍는다면 1에서 번 1만 원보다 더 쉽게 써버릴 것이다. 반대로 와인 한 잔이 1만 원이라고 할 때 1만 5천 원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소비를 절제할 수 있다. 이런 심리 계좌가 발휘하는 힘은 생각보다 강력하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이해하라. 와이셔츠 단추를 풀고 소매를 걷어붙인 주식 트레이더들이 여러 개의 수화기를 동시에 잡고는 마치 생사가 달린 문재인 양 살벌한 표정을 짓고 있다. 분위기가 상당히 삭막하다. 전화기를 부숴버릴 듯이 탁자에 내동댕이 치기도 한다. 블룸버그 금융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미디어 그룹 기사를 띄운 모니터 위로 서로의 면전에 대고 마구 소리를 지른다. 모니터에는 축제장의 불빛들처럼 주가가 반짝인다.
이것이 언론이 우리에게 중계해주는 주식시장 혹은 증권거래소의 이미지다. 장면을 바꾸어 보자.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평범한 한 빌딩 14층에 있는 지루한 사무실. 블룸버그 모니터도 컴퓨터 단말기도 이메일도 없다. 전화기가 놓여있는 구식 책상 역시 하나뿐이다. 그곳에 그가 거의 50년째 날마다 앉아있다. 바로 시대를 통틀어 가장 성공한 투자가인 워런 버핏이다. 이보다 더 대조적일 수가 있을까? 한편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저절로 분비되고 손에 땀을 줄 만큼 분주한 주식 트레이더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차분하게 앉아있는 머리가 하얗게 센 워런 할아버지가 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이해한 사람은 삶의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렇다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증권 중개인들은 유가증권을 열심히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으려 한다. 캘리포니아의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을 살 것인지, 페루 동광산의 주식을 살 것인지는 부차적인 문제다. 중요한 것은 증권 가격이 단기간에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반면 클래식한 투자자들은 자기 호주머니 속처럼 속속들이 아는 소수 기업의 증권만 산다.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 없다. 그들의 투자는 장기적이고 자주 사고 팔지 않아서 거래 수수료도 피한다. 버핏과 그의 사업 파트너 찰리 먼거는 투자할 곳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제안할 때까지 기다린다. 버핏의 말을 빌리면 찰리와 나는 전화벨이 울릴 때까지 기다려요. 투기자들과 투자자들 중 누가 더 성공적일까? 물론 양편 모두의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장들은 투자자들 편에만 있다.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는 투자자들은 장기간 보유하고 투기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의 두뇌는 단기적이고 비약적인 발전을 좋아한다. 등락과 빠른 변화, 선정적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꾸준한 발전은 거의 지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엇이라도 하는 것을, 우두커니 생각하는 것보다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행동하는 것을 더 좋게 평가한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무엇일까? 베스트셀러 목록이나 서점 매대에 높다랗게 쌓여있는 책들이 아니다. 꾸준하게 인쇄되는 성경이나 코란, 마오쩌둥 어록, 공산당 선언, 반지의 제왕, 어린 왕자 같은 책이다. 롱셀러라 부르는 이런 책들 없이는 어떤 출판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브로드웨이 쇼, 여행 상품, 노래 등 다른 많은 상품들도 마찬가지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는 무엇일까? 도요타의 코롤라다. 1966년부터 계속해서 신모델이 출시되며 현재 11세대에 이르렀다. 코롤라를 슈퍼스타로 만든 것은 출시 첫 해 판매 실적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팔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장기적 성공에서는 종종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소가 베이킹 파우더처럼 작용한다. 작은 발전이 오래도록 쌓이는 것이다. 투자의 예를 들어보자. 가령 1천만 원을 5%의 이율로 투자하면 1년 후에는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얼마 되지 않는 이윤을 계속해서 투자하면 10년 뒤에는 1,600여만 원으로 불어나고 20년 뒤에는 2,600여만 원이 되며 50년 뒤에는 무려 1억 1,500만 원에 육박한다. 자본은 선형적이 아니라 지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두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작용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지수적 성장에 대한 감이 없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의 비밀이다. 장기적 성공은 베이킹 파우더를 넣은 케이크처럼 부풀어 오른다. 느리고 지루한 장기적인 과정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빠르고 바쁘고 분주한 것이 우리 시대만큼 추앙되었던 세기는 없었다. 단절이라는 현대의 종교는 커리어, 회사, 삶을 계속하여 파괴하고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삶은 모험, 여행, 거주지 변경, 클라이맥스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삶일수록 더 생산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조용한 시대에 살기는 했지만 같은 의견이었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라. 몇몇 위대한 순간들만 제외하면 고요하기 그지없었다. 소크라테스는 때때로 친구들과 향연을 갖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크산티페와 조용히 보냈다. 오후에는 소화시키려 산책했고 이런저런 친구도 만났다. 칸트는 퀘니스베르크에서 10마일 이상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다윈은 세계 일주에서 돌아온 뒤에는 죽을 때까지 조용히 집에 머물렀다. 간단히 말해 위대한 남자들은 특징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삶에서 즐거움은 밖에서 볼 때 별것 아닌 소소한 것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대한 여성 인물들도 다르지 않다. 산만함과 좋은 아이디어, 분주함과 깨달음,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좋은 삶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덜 분주하고 덜 바쁘게 더 꾸준히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능력의 범위가 생기면 가능한 한 오래 그 안에 머물라 좋은 배우자를 만났거나 살기에 적당한 곳 혹은 충족감을 주는 취미를 찾았다면 그것을 고수하라. 인내와 꾸준함과 장기적인 안목은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상당히 과소평가되는 덕목들이다. 우리는 이런 덕목들을 다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찰리 먼거는 당신은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조금만 더 영리하게 오래오래 가면 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투기를 하는가 투자를 하는가? 단기간에 성공을 원하는 투기자와 다르게 투자자는 시장과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삶의 진리는 느리고 지루한 장기적인 과정만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려면 광대인 카니노는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떠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제 그는 무대 뒤에서 홀로 분장하면서 울음을 참느라 애쓴다. 무대 앞에는 관객들이 그가 출연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잠시 후면 그는 관객을 웃겨야 한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의상을 입어라라는 아름답고 슬픈 아리아를 부르고 분장한 얼굴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 1892년에 초연된 루지에로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에일막은 그렇게 끝난다. 의상을 입어라는 여태껏 작곡된 곡 중 가장 슬픈 아리아로 꼽힌다. 전 세계에 굵직한 테너치고 이 아리아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엘리코 카루소,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도 이 구슬픈 아리아를 불렀다. 유튜브에 파바로티와 의상을 입어라를 입력하면 어릿광대 카니노를 연기하는 파바로티의 자기 연민에 찬 음성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다. 이 막에서 이 오페라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칼부림이 일어나고 모두가 죽고 만다. 클라이맥스가 지나간 뒤에 이런 결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 동요하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 오페라가 초연된 이래 눈물에 젖은 광대의 모습은 우리의 문화적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대중문화 속에도 자리매김했다. 그리하여 스티비 원더의 노래 광대의 눈물은 1960년대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되었다. 이 아리아를 들으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지만 카니노 같은 태도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좋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기 연민은 삶의 역경에 대한 가장 비생산적인 반응이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냥 감정적 소용돌이일 뿐이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오래 허우적거릴수록 더 나빠지기만 한다. 자기 연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빠르게 망상에 빠진다. 주변 사람들, 아니 온 인류가 혹은 온 우주가 자신을 힘들게 하기로 공모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다 보니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을 둘러싸고 악순환이 일어나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등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자기 연민의 기미가 감지되면 곧장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당신이 구덩이 안에 있다면 구덩이 파는 걸 중단하라. 는 모토로 말이다. 투자가 찰리 먼거는 늘 인쇄된 카드를 한 묶음 가지고 다니는 친구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친구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기 연민에 빛을 띠는 사람을 만나면 카드 묶음의 맨 위장을 꺼내어 상대의 손에 쥐어준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당신의 이야기는 너무나 내 마음을 울리네요. 나는 당신보다 더 비참하게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약간 인정머리 없는 방법이긴 하지만 상대에게 자신이 얼마나 자기 연민적인 태도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신선하고 위트 있는 방법임에 틀림없다. 먼거의 말이 옳다. 자기 연민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사고다. 자기 연민은 집단적 차원에서도 좋지 않다.
예를 들어 과거사 처리의 문제도 그렇다. 과거사 처리는 몇십 년 때로는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희생자들을 다루는 문제다. 대학의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피해의 역사적 뿌리를 노출시키고 세밀하게 분석한다. 문제는 과거사 처리를 위해 그 사건의 희생자를 자처하는 집단들의 자기 연민을 강화할 때 벌어진다. 물론 오늘날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의 후손들이다. 여성, 원주민, 유대인, 동성애자, 이민자 모두가 그런 과거와 관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인 자기 연민적 사고는 매우 유해하다. 자기 연민적 태도 자체는 오늘의 집단을 과거의 희생자와 동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동일화가 강한 이와 아닌 이들의 차이만 부각시킨다. 이로 인해 오늘의 시점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갈라진다. 과거사 처리에 대한 더 많은 이들의 동의가 필요한 때에 동의하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이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인정하고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연민적 태도는 이 두 가지 태도 중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그냥 견디는데도 도움이 안 된다. 집단적인 자기 연민은 개인적인 연민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득이 없다. 처리의 두 번째 형태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심리치료사의 소파에서 환자들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파헤치며 망각하는 편이 좋았을 온갖 일들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그런 일들의 현재에 달갑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이런 일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다른 사람, 특히 자기 부모의 잘못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부모의 탓을 하는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싸다. 둘째, 연구에 따르면 유년기의 트라우마, 부모의 죽음, 이별, 방치, 성적 학대와 성인이 되었을 때의 행복감이나 성공 여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한다. 미국 심리학회 전 의장 마틴 셀리그만은 몇백 개의 연구를 분석하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 유년 시절의 사건들과 성인의 인격 사이의 빈약한 상관관계조차 입증하기 힘든데 하물며 크고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암시는 없다. 과거사보다는 유전자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유전자의 구성은 우연에 기초한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유전자에 돌릴 수는 있다. 난소 복권을 탄식하라. 하지만 그런다고 무슨 도움이 될까? 결론을 내려보자. 자기 연민의 진창을 뒹굴지 않는 것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규칙에 속한다.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당신의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운명이 내던져져 당신을 강타할 것이다. 삶은 쉽지 않다. 라고 했다. 한번 불행했다고 계속 불행하게 살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지금 삶이 힘들다면 뭔가 조치를 취하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견뎌라. 한탄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불행을 극복하는 데 도움되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 연민은 원래의 불행에 더하여 스스로를 갉아먹는 불행을 추가하는 행위다. 자기 연민은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다. 그 속에서 오래 허우적거릴수록 더 나빠지기만 한다. 그러니 자기 연민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곧장 이 위험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라. 진짜 걱정만 남기고 해결하는 법. 당신이 신이고 이제 새로운 동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해보자. 하드웨어는 이미 결정했다. 새 동물은 침팬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결정해야 한다. 그 동물이 위험, 특히나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위험에 얼마나 강하고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할 것인가? 피조물의 위험 센서를 너무 무디게 설정하면 이 동물은 얼마 안가 절벽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천적에게 먹히고 말 것이다. 그래서 순식간에 멸종될 것이다. 반면 위험 센서를 너무 민감하게 설정하면 새로운 동물들은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을 것이고 번식할 기회를 잡기도 전에 굶어 죽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정도의 걱정이 필요하다. 걱정 탐지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적절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적절한 양은 치명적인 양극단 사이에 정확히 중간 정도에 있을까? 그렇지 않다. 동물의 소프트웨어는 약간 더 신중하게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한 번 더 피하는 편이 한 번 피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리하여 동물이 상당히 소심하고 걱정 많고 겁이 많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아예 먹이를 찾는 일을 포기할 정도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이것은 진화 과정에서 모든 동물에게 일어난 일이다. 인간들도 예외는 아니라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걱정에 시달린다. 이런 내적 불안은 우리 두뇌의 아주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요소다. 이런 요소는 생물학적으로 확실하게 고정된 것이라서 꺼버릴 수가 없다. 걱정이 없었다면 당신도, 나도, 그 외 다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의 끊임없는 걱정이 수백만 년 동안 완벽한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 대해 기뻐하라.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오늘날 당신의 걱정은 실제적인 생명의 위협과는 더 이상 무관하다는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무릉덩이마다 검치호가 매복하여 호시탐탐 당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바나에 살고 있지 않다. 간단히 말해 당신의 걱정의 90%는 쓸데없는 것이다. 머릿속의 걱정거리는 전혀 위험한 문제가 아니거나 어차피 당신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이다. 한밤중에 지구온난화나 증권가 분위기 혹은 천국에 대해 걱정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잠만 설치게 될 뿐이다.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은 만성 스트레스가 되어 수명을 단축시킨다. 예를 들면 참새들에겐 너구리, 부엉이, 매 등 천적이 많다. 캐나다 연구자들은 숲의 한 구역에 그물을 쳐서 천적이 참새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참새들은 별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자 연구자들은 숲에 보이지 않게 스피커를 설치했다. 숲의 한쪽에는 천적들의 소리를 들려주었고 다른 쪽에는 자연에서 나는 무해한 소리들을 들려주었다. 그러자 험악한 소리를 들은 참새들은 알을 40%나 적게 낳았고 낳은 알도 크기가 더 작았다. 그중 부화된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각 깨어난 새끼들의 대부분은 얼마 살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 어미 새들이 두려움으로 먹이를 물어다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살아남은 소수도 몸이 약했다. 이 실험은 실제적인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만으로도 생태계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참새에게 해당되는 것은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더 안 좋은 것은 우리에게는 천적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의 생각은 툭하면 삼천포로 빠진다. 맞닥뜨린 실제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추상적인 문제에 골몰하기도 한다. 이렇듯 만성적 두려움이 생기면 잘못된 결정에 이를 수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아무 일이 없는데도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쯤 되면 머릿속 스피커를 끄는 스위치라도 알려준다면 감사한 마음이 들 것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건 없다. 스토아파라 불리는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걱정거리들을 날려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했다. 즉,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반면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트 니부어는 2000년 뒤 그것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정리했다. 주여, 제게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간단하게 들린다. 그렇지만 간단하지 않다. 평온은 단추를 누른다고 얻어지지 않는다. 최근에는 명상이 만병통치약으로 추앙되고 있다. 특히나 내적 불안과 슬금슬금 기어드는 걱정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말이다. 물론 명상은 진짜로 통한다. 하지만 명상하는 동안만이다. 명상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시 생각과 감정들이 예전의 강도로 밀려든다. 철학과 명상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략이 더 유용하다. 여기 내 경험상 썩 잘 통했던 3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공책 한 권을 준비하여 나의 커다란 걱정책이라고 제목을 붙여라. 그리고 날마다 걱정에 할애하고 싶은 시간을 정하라. 가령 하루 10분을 확보하여 지금 신경이 쓰이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 합당한 걱정이건 멍청한 것이건 부풀려진 것이건 상관없다. 그 일을 마치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은 어느 정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의 두뇌가 이제 당신이 걱정거리들을 불러오고 있고 간단히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날마다 이런 의식을 행하여 새로운 페이지에 적는다. 며칠 하다 보면
늘 비슷비슷한 걱정거리 몇 개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음이 눈에 띌 것이다. 그러고 나서 주말이 되면 그 주에 메모했던 내용들을 훑어보며 수학자 버트런드 러셀의 지시를 따르라. 뭔가에 대해 이리저리 궁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본능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병적인 매력이 저절로 사그라질 때까지 말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가능하면 최악의 결과들을 상상하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걱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제 진짜 걱정만 남고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면 된다. 둘째, 보험을 들라. 보험은 대단한 발명품이다. 우아한 걱정 킬러가 아닐 수 없다. 보험의 진정한 서비스는 만일의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 기간 동안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집중해서 일하라. 잡념에 대항하는 최상의 치료법이다. 집중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명상보다 낫다. 이것만큼 쓸데없는 곳에 주의를 돌리지 않게 만드는 건 없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삶에 적용하면 걱정 없는 삶,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중년에 이르면 마크 트웨인이 만년에 토로했던 말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많은 근심 걱정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그중 대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 스토아학파 철학자들은 걱정거리를 날려버리기 위해 당신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라.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 후드티를 입어도 저커버그는 되지 않는다.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의 작은 섬들은 일본군과 미군이 벌인 태평양 전쟁의 격전지가 되었다. 지프차나 무전기는 고사하고 군인도 생전 처음 보는 원주민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 지프로 된 자신들의 움막 앞에서 벌어지는 불꽃 튀기는 소동을 구경했다. 희한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얼굴 앞에 뼈 같은 것을 대고 뭐라고 연신 중얼거렸고 거대한 새들이 하늘을 돌다가 카고 화물을 떨어뜨리면 카고 상자는 나부끼는 천에 달린 채 둥실둥실 땅까지 내려왔다. 상자 속에는 통조림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먹거리라니 이것보다 천국에 대한 상상에 근접하는 것이 있겠는가. 군인들은 원주민들에게도 통조림을 나누어 주었고 원주민들은 이 낯선 사람들이 사냥하거나 먹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들은 대체 이런 화물을 떨어뜨려주는 새를 어떻게 유인해오는 것일까? 전쟁이 끝나 군인들이 다 철수하고 원주민들만 남게 되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많은 섬에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났던 것이다. 바로 카고 컬트라 불리는 종교의식이었다. 원주민들은 언덕 꼭대기에서 덤불을 태우고 그렇게 얻은 자리를 돌들을 놓아 경계를 둘렀다. 그러고는 지프로 된 비행기 모형을 만들고 그 비행기를 모형 활주로에 위치시켰다. 그 옆에 대나무로 무선 전신탑을 만들고는 나무를 깎아 수화기 모형을 만들어 전쟁 중에 보았던 군인들의 몸짓을 흉내냈다. 시그널 라이트를 모방하기 위해 불을 피우고 군복에서 보았던 표장들을 피부에 문신으로 새겼다. 요컨대 전쟁 때 그렇게 풍요로운 먹거리를 선물해 주었던 거대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비행장 놀이를 한 것이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어느 강연에서 이 카고 컬트 이야기를 했다. 사모아 제도 원주민들은 비행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잘 만든다. 형태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모든 것이 당시와 같아 보인다. 그러나 다 엉터리다. 어떤 비행기도 착륙하지 않는다. 파인만은 이런 말로 학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를 질타했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형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과 학자들만 카고 컬트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내 친구는 소설가로 성공하겠다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있었다. 영문학을 공부할 때부터 계속 소설가로 이름을 날리겠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 해밍웨이가 그의 우상이었다. 나쁘지 않은 이상형이었다. 해밍웨이는 외모가 수려한 데다 여성 편력이 화려했고 그의 소설은 수백만 부가 팔려나갔으니 말이다. 해밍웨이는 작가로서 최초로 슈퍼스타가 되어 전 세계 언론에 오르내렸다. 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 구레나룻을 기르고 구깃구깃한 셔츠에 앞단추를 풀어헤치고 칵테일을 마시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해밍웨이가 썼던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몰스킨 수첩도 썼다. 비극적인 것은 이런 모든 형식이 소설의 성공과 실패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내 친구는 그렇게 카고 컬트의 희생자가 되었다. 당신은 카고 컬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카고 컬트는 상당히 널리 확산되어 있다. 경제계에서도 그렇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최고의 직원을 끌어올 수 있다는 희망으로 구글 스타일에 세련된 사무실 미끄럼틀도 설치하고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무료 마사지를 받게 하고 을 마련하는가. 얼마나 많은 야심찬 기업가들이 제2의 마크 저커버그가 되고 싶은 희망으로 후드티를 입고 투자자 회의에 나오는가. 특히나 회계 감사 분야에서는 카고 컬트 의식이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다. 매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점검이 이루어진다. 전자서명된 감사 기록이 있는가? 모든 비용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가? 매출이 분기별로 바르게 잡혀 있는가?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맞는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뒤 앨런, 리먼 브라더스, AIG, UBS처럼 회사가 무너지거나 휘청되면 감사자들은 굉장히 놀란다. 형식의 미흡함은 굉장히 잘 감지하지만 진정한 위험을 발견하는 데는 취약하다. 음악계에도 이런 카고 컬트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있었다. 태양왕의 베르사유 궁전의 수석 지휘자였다가 나중에 음악 감독이 된 장 바티스트 릴리는 궁정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이후 궁정음악을 어떻게 작곡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규정했다. 오페라의 서곡은 특정한 구조를 따라야 하고 시퀀스는 이러이러하게 반복되어야 하며 첫 악장의 리듬에는 부점이 붙어야 하며 이후 푸가가 이어지는 등등. 릴리는 왕을 설득해 파리뿐 아니라 온 프랑스 지역의 모든 오페라에 대한 독점권을 따냈고 경쟁자들을 물리쳤다. 그리하여 릴리는 한편으로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미움받은 음악가 로버트 그린버그가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유럽의 모든 궁정이 릴리와 같은 음악을 원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스위스의 알프스 산기슭에 있는 낡고 외딴 성에서조차 파리의 형식주의를 모방했다. 이를 통해 성주들은 약간 베르사유에 있는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었으니 진정한 카고 컬트라 할 수 있다. 덧붙이자 일면 릴리는 1687년 1월 8일 권력의 정점에서 음악회를 지휘했는데 당시 을에 그랬듯이 무거운 지팡이로 바닥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었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지팡이로 발가락을 세게 찍고 말았다. 발가락에는 염증이 생겼고 결국 3개월 뒤 릴리가 궤저병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프랑스 음악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떤 릴리든 릴리 같은 사람을 따라하지 말라. 카고 컬트 냄새가 나는 모든 것을 멀리하라. 조심하라. 내용 없는 허례허식은 생각보다 흔하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허례허식을 허례허식으로 폭로하고 삶에서 몰아내어 버려라. 형식주의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시야를 좁게 만든다. 카고 컬트에 빠진 사람이나 조직에는 가까이 가지 말라. 내실이 아니라 폼 잡는 것과 입에 발린 말로 한몫하려는 기업도 피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의 요인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성공한 사람들의 행동을 흉내내지 말라. 해밍웨이의 수첩을 쓴다거나 저커버그처럼 후드티를 입는다고 해서 그들처럼 되지 않는다. 내용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외형에만 매달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 오브 윌슨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